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 때 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게이트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유라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천방지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 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영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 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르로 바꾸라고 말 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론에 말 세탁으로 알려진, 내용이 정유라 씨의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2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대 부정입 시와 관련된 업무 방해가 컸고요. 그다음에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도피 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작았고요. 업무 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 방해,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보가 났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사건 관련자 5명, 6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태뿐입니다. 그런데 이 알선수재는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발부된 사연은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고영태는 검찰 수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30번 이상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수사를 도왔고요. 주말에 전화를 몇 통 안 받았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반면에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님께서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고 고영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 경우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30여 차례 받았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료를 들고 와서 사건을 밝히기도 한 게 바로 미얀마 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이제 휴일날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 이런 사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억 원 이상 뇌물로 생각되는 범죄 수익을 수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20억이죠 최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썼다고 하는 월급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삼성에서 온 것도 정유라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JTBC죠. 발각돼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도 제3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돼서 어쩔 수 없이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고영태 씨와 정유라 씨가 한 사람은 왜 구속되고 한 사람은 왜 기각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유라 씨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을 때 발부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유라 씨는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성 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승마협회 회장으로 독일로 날아가서 정유라를 직접 지원했던 박상진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삼성전자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주변에 통화 내용 수사를 위해서 통신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을 앞두고 고위 검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 조사도 영장 기각으로 막혔습니다. 통신영장은 대개 수사를 위해서 내주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이 됐을 뿐 관련자들이나 혹은 통화 내용은 계속 기각되어 왔다. 삼성 관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집행들이 잘 안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정유라 씨는 삼성의 뇌물을 수수한 직접 당사자라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 않겠냐 예상했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영장 판사가 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삼성이 워낙 큰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에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에 이 영장판사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하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하필 삼성전자에 하필 전략기획팀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 그러니까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공보판사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의심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이긴 하네요. 하필이면 그 해당 회사의 해당 부처의 해당 업무 관련자라면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구심은 정유라 씨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하필이면 정유라 씨 구속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유라 씨가 실제 구속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이 훨씬 용이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삼성이 정유라 씨 영장과 관련된 그 즈음에 언론 플레이를 가장 세게 합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을 삼성이 지원했다는 말을 독일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삼성 말이 맞다. 그리고 정유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플레이를 직접 삼성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을 가족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정유라 구속이 가장 중요한 삼성 재판의 단서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 측에서 정유라 영장 기각을 내부적으로는 반가워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추가 취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자, 노르가즘입니다. 노르가즘. 최근에 나온 제목 중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모 씨도 있었어요. 노모 씨. 자비는 없다. 어울리는 제목이고, 예. 노인과 바다를 거쳐 최근에 노르가즘이, 왜냐면 이 코너는 시작만 하면 제목이 오거든요. 예. 묻지도 않았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평하실 만한 사건이. 네. 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사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한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예.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예. 그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지시를 해서, 예.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예. 케어해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그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왔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예.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되는 게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뭐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그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그 믿을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예. 이 정부는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구조상.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뭐 그 정치 지망생 그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 후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네. 1호. 그렇죠. 예. 30대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건. 그렇죠. 이거는 그 옆에 그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그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예,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에, 뭐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청년 그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전 뭐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침소봉대하거나. 네.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예. 뭐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뭐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이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력거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네.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또 있습니다. 새 소식이. 이해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어요. 바른정당에. 예, 오래간만에 그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상적인 보수가 보수의 정상에 올랐다. 예.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비정상적인 보수가 예. 또 이 보수 연하는 정상에 오르려고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요? 예, 그렇죠. 여하튼 저는 뭐 이해운 후보의 당선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뭐 오랫동안 그 인연이 많고. 가까이서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드문 영역이 진정한 보수거든요. 예. 예. 가짜 보수는 넘쳐 흐르는데, 뭐 유승민 전 후보도 그랬지만은 좀 진정한 보수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보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낡은 보수, 그 보수라고 보기 힘든 극우 반동, 그런 수구 세력들을 뭐 세탁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떻게 그 분해가 재조립한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는 다시 보수를 재생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새롭게 보수를 갖다가 중흥하는 역할을 해서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인지도에서 앞선 건 사실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100%죠. 예, 불행해도 100%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는 극과 극이에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싸워야죠. 정말로 심하게 싸울 것이다. 두 당이. 사안별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이해운 그 대표가 그 당선 직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야당이라고 해서 또 보수라고 해서 눈 감고 함께 하지 않겠다. 사안마다 네. 합리적인 게 무엇이냐를 보고서 입장을 갖다가 그때그때 달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운 의원과, 바른정당과 진보정당이 이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지점도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좀 정당이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대화는 되거든요. 합리적인 대화는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철학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안보는 보수, 경제는 뭐 개혁 이렇게 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거예요. 다만 예, 특히 사드 관련해서는. 이제 이해운 대표 같은 분의 이제 특징이 뭔가면은 안보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종북은 안보가 아니다. 종북몰이는. 예. 그건 선을 긋거든요. 빨갱이 몰이는 하지 않는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대화가 가능한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방금 전 소위 이제 녹취 조작 사건에 대해서 네. 특검을 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국민의당 내부에 자세히 밝히자. 동시에 문준영 씨 사건도 이번에 같이 밝히자.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정치적 해법을 그렇게 내놨어요. 예, 어떤 그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란 거는 검찰이 예.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백히 드러난 것은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이 채용 비리가 있는 양 뒤집어 씌운 거 혐의인데 이게 특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예. 지금 더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국민의당이 스스로 예. 스스로 조사를 해서 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이라면은 스스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더 연루됐는지 그리고 이 당사자가 지금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걸 갖다가 신빙성을 검토했는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안철수 후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지 웬 특검입니까? 보통은 거꾸로죠.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고 미진한 부분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겠다.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정병국 전 대표 자서전에 의하면 바른정당 출범 초기에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래서 공방이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물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법하다고 보십니까? 예, 홍준표가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관련되고 접촉한 분들은 아시겠죠. 네, 당시에 보면은 반기문 후보가 완전히 이 내려놓기 전에 상황 이럴 그렇죠. 때 보면은 상당수의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상당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떠날 준비를 갖다가 1진, 2진, 3진 그렇죠. 이러면서 떠날 준비를 이삿짐 거의 다 꾸린 상태였어요. 특히 충남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합류하겠다 하고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순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타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 정병국 전 대표의 평상시에 이제 품성이라든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자서전에 이거를 소위 뻥을 칠 뿐입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책에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책에다가 기록에 남는 거짓말을 할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통상 주변에서도 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서로 달리 해석했다. 요게 나머지 남아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죠. 근데 이제 그 책 내용도 측근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건 측근이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측근이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측근이 아니다. 그런 거겠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아무 다른 말인데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나는 측근이 아니죠. 나는 측근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송영길 의원,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아직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 역외 탈세 5천억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보도가 되는 거 봤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무궁무진한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탐사도 못 해본 그런 앞으로 조사,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제 나온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자면 역외 탈세를 자진 신고하면 문제 삼지 않는다 정도의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5천억 정도를 역외 탈세했던 것을 신고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치면 그럼 비자금을 합법화해주는 창구로 국세청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국세청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비자금 전체를 다 그런 방법으로 세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예. 신고하면은 이제 그 면제 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신고하는 수가 너무 커버리면은 그게 또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 국세청이 스스로 감당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액수면은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의 밑바탕에는 당시는 이제 최순실 정유라 지원 건으로 삼성과 그 청와대 간에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정유라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합병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도와주거나 혹은 뭐 기타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고 이런 딜 속의 일부였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의혹의 정체인 것 같아요. 뭐 삼성에서 국민연금 합병 문제, 예. 그 국민연금 관련 주식 합병 문제라거나 삼성중공업 문제라거나 아니면 SK에서 그 동생을 꺼내는 문제라거나 예.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면세점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민원, 정말 치명적인 거는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는 대가로다가 금전적 지원을 갖다가 예. 본질적으로는 뇌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지원을 갖다가 받았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데 이 삼성 관련 뉴스들은요 보도가 잘 안 돼요. 크게 신기하죠. 예. 예, 뭐 보도되는 그 통로에 이제 그쪽 삼성에서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게이트키퍼가 따로 있는 건지 잘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보면 사실 요런 건들은 자 영장 기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라 씨가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마을 세탁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정유라 씨가 말을 좀 바꿨거든요. 말을 바꿔서 예, 별것 다 아는 말인데 이렇게 막 터지는 말을 바꿨죠. 그래서 말 바꾸는 것에 관해서 말을 바꿨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말이 이제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거다라는 그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삼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해 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정황을 갖다가 정윤아 씨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미 그 삼성이 이제 준 말, 뇌물로 준 말의 이름들이 드러나니까 그 말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고 전혀 딴 데서 딴 말이 오는 그렇죠. 식으로 했지만 그 블라디미르 등 말 두 마리가 결국에는 삼성 거였다라는 그 정황에 대해서 새로운 진술을 했고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호인은 저거는 정유라 씨가 자기 의뢰인이 말 잘못한 거다. 또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영장이 청구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뇌물을 주고받았고 여기에 그 공모를 한 그 과정에 공모한 당사자가 정유라다.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 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를 좀 보강하는 정황 내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검찰 측에서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 관련은 영장이 안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과거도 뭐 지금 뭐 증인들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사인까지 했던 자기 진술서를 갖다가 그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술 희한한 증인들이에요. 이 진술을 본인이 하셨으니까 사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고 증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습니까? 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실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법부에 증언하러 나오긴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재벌 사건도 많은데 나오면 뭘 말합니다. 뭐라도 아니다 기다. 근데 이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삼성은 사법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법 위에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짜로. 처음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예.
삼성 관련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 광고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언론도 참 안타깝게 영향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법정을 모독하는 거라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자기가 쓴 것도 이거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검찰이 물어봐도 사실 인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언할 때 침묵해도 되잖아요. 혹은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래, 아무것도. 증인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하는. 증인은 증인입니까? 이거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침묵.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런 대응이 이걸 통해가지고 이 관련된 사실들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이죠.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통해서 이재용 씨를 보호하려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욕을 먹든 어쨌든 법정을 모독하는 것도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용 부회장만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모든 언론이 질타해야 되는데 우리만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만. 유서 공장의 존재 가치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어제 JTBC에서 김경준 씨 인터뷰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지난 10년 이상 묻혀있던 사안인데, 네. 묻혀있었지만 사람들은 다들 기억하는 사안이죠. 네.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비리나 문제들에 대해서 이 당시 박 정권이 나서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는데 여러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비리 의혹들 또 주요 정책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진상규명이라거나 또는 이제 진실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이 김경준 씨 입을 통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JTBC가 한 번 보도하고 말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이어질 것 같고. 요 분야는, 대표님도 전문 분야 아닙니까?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크게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정의당도 당대표가 곧 선출되죠? 예, 그렇죠. 네.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좋은 분이 될 겁니다. 유일하게 비겁한 답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자 둘. 오늘 3부에 긴급 편성됐습니다. 왜냐,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혜훈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혜훈 대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축하의 포옹을 해드리고 아주 예,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공장장이나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요. 김성태 의원님 같지 않죠? 이혜훈 대표가 정말로 그 건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대학 동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대학 동기라서 그런 거군요. 정말 저런 보수 정치인이, 몇 분만 더 계셔도, 김성태 의원님도 포함되지만요. 정말 그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이혜훈 대표께서 보수의 중심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하셨어요. 이혜훈 대표의 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죠. 사실상 그동안 또 이 교통방송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늘 개혁 보수와 또 왜 보수가 핵심해야 하는가 그래도
소신껏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부담을 저 혼자 이제 아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혜원 당대표는 여성 지금 당대표 3명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야당의 여성 당수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우세했는데 뉴스공장과 김우중 공장장의 성원으로 이혜원 대표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음번은 뉴스공장과 김호준 공장장이 안민석을 여당의 당대표로 만들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긴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혜원 대표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혜원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것 오늘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오늘 뭐 다른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폐마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폄하하는 게 오늘은- 몸에 뱄죠. 그것은 제가 뉴스공장 하기 전에 예. 안민석 의원을 처음 알았던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래왔거든요. 그랬었군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나이가 이제 50 됐는데 인생 똑바로 제가 사시고. 작년 9월 달에 이 내부자 둘 첫 방송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김우준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야기도 물론 관계. 무줄도사라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 최고의 전략통이라 사실상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 1호라 이렇게 내가 평가합니다. 탄핵을 3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어제 혼자서. 창원역에서 토크 콘서트 하느라고 내렸는데 100분 정도가 나와서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피켓을 꺼내더니 탄핵 기획한 안민석 구속하라 그러면서 역에서 한 30분 정도를 못 가고 환영 인사가 아니라. 시달렸어요. 사실상 예.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유라 문제나 정윤의 이야기 이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다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사선 달고도 아무 역할 하지 못하는 한 의원의 한 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게 잘 나가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준 이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안민석 의원 축하해드려야 될 일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애교 순방을 나갑니다. 방미 수행단에 물론 미국이죠. 미국 방미 수행단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참여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국가 보안인데.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참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보안 객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그 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에요. 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치면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은 뭐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까지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사실상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수행하는 정치인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거죠. 근데 걱정이에요. 제가 이 왜 가십니까? 수행단의 핵심 인물로 가는 거를 미국 측에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카드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미국 측이 말을 알면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아끼고 언제 출발하느냐도 그건 국가 보안이다. 또 뭐 비행기 시간이 몇 시냐 제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따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전용기 타고 계십니까? 국가 보안입니다. 네. 전용기 전용기 같이 타고. 네. 전용기 작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전용기를 이거. 처음 타시는 거죠? 예. 국가 보안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인물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제 미국 통이라고 자랑하고
평소 다니셨지 않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 방문한 조혁 대위권으로 미국 텍사스주까지 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자비로 가셨고. 예. 그때 고생도 하셨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을 꼭 집어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이 말 금지해 주세요. 어떤 말이요? 버릇이시거든요. 살상. 네. 실상으로, 살상으로 그 살상. 있었어요? 제가 사실상. 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안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저분께서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코가 네, 보통 사람 큰데요. 코가 벌렁벌렁 많이 거리는 하죠. 그거는 이야기 있는데 그만해요. 예. 예? 사실상 그거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예리하시네요. 아니, 그건 항상 하신, 대화 중에 1분에 한 평균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살상. 예. 근데 어릴 살상.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왜 가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 예.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오늘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시면서 제가 꼭 대통령께 안민석 의원이 신임만 받지 말고 대통령께 꼭 직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몇몇 분들의 과거에 보면은 항상 첫 순방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특히 그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수행단에 보통 덜뜹니다. 덜뜨는 분위기일 때 그때 정치인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지만은 대통령 참모진에게 인사하려고 공항까지 나오지 마라. 이건 소탈한 참 순방길의 모습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 회담이 저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대통령에게 좀 이 부분을 좀 강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장관 청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국방장관 내정자,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오늘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 두 가지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은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방미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수행단이면 들뜨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도 방미 수행단에 대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비주류만 생각해가지고 해본 적이 MB 없으신데.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왜요? 한때는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한때는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아주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사드나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실타래를 푸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단초를 마련을 기고만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계셨으면 당대표가 됐을 확률이 꽤 높죠. 상당히. 씁쓸하시죠? 저는 정치인들 노래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이거. 참 나는 모든 거 다 정치인들은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역량과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그래서 어쨌든 씁쓸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전혀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여성으로서도 당차게 하면서 진정한 보수 핵심의 아이콘으로서 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바른정당이 역할을 우뚝 할 수 쓰면 있다고 봅니다. 우뚝 쓰게 되면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하고 혁신 더 경쟁을 하는 건강한 그런 보수로 이렇게 일신되어지면은 그 문제는 지금 해결되죠.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어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하는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전체 41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당연히 그 중에 참여하셨죠.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딱 한 유일하게. 분만 예. 장재원 의원님께 제안해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정파적인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부패를 단죄하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특별법인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바른정당은 이혜원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 딱 두 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솔직히 이혜원 이제 의원님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일을 벌리고 뭘 법안을 추진하면 첫째는 시간경을 다 쓰고 처음은 다 들여다보죠. 그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끈질기게 이 방송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일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한다고 시작하는 하니 일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저게 결론은 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부를 치부한 거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가져서는 안 때문에 된다. 제가 앞장서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특별법 초당 모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임 대표를 제가 빠질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세요. 그거 좋네요. 예. 제가 간사를 할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그냥. 절대 지금 저 대표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니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아니 뭐 본인 절대 안 제가 하시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간사를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하신 거죠. 신의 한 수네. 좋네요. 사실상 저는 우리 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내리 수도권 4선 의원을 하면서 예. 다른 의원 같으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거 다 최소한 했지만 상임위원장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최소한. 그런 걸 모든 걸 자신이 안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겁니다. 행위원으로 지금까지 초지를 간 공장장 것 정말 왜 그래? 오늘 미국 가는 길에 그래서 기분 좀 좋게 해주지. 저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동료원이지만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어떤 조직이고 기구고 뭐 모임이 만들어지더라도 항상 대표 내지는 회장 뭐 이걸 늘 이제 모셔야 된다. 그렇긴 한데 요 사안만큼은 말씀하시다시피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해주시면 상징력도 살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거 다 안면서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신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대표님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김성태 저는 못할 것도 없어요. 해요. 제가 분명한 대표하세요. 사실은 사실상 이 최순실 재산 이 몰수를 위한 이 특별법이 참 지난합니다. 네. 쉽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되면 그 책임과 원망 그거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그때 김우중 공장장도 또 그들로서 나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하시면 제가 그 일은 도와드리죠. 왜냐하면 이 최순실 재산은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순실 재산은 공장장 있잖아요. 김우중 이게 공장장이 나를 왕따하지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혼자 또 하시는 게 부담되시니까 이혜훈,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이혜원 의원님은 이제 대표님이 됐으니까 못하실 것 같고. 그럼 하태경. 네. 좋습니다. 하태경,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네. 이렇게 오늘 간사라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간사가 싫은 건 이제 수석 간사로 할게요. 안민석 의원이 다 좋은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 이제 박탈시키면 아마 난리 납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아니,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재수가 그렇게 저의 이 노림수가 다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네. 박미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일을. 언론에 다 보도됐거든요. 제가 말할까요, 그냥? 언론에 보도됐어요. 네. 본인 입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가시는지. 가시기 때문에 오늘 잡힌 거거든요. 예. 왜 잡혔는지 설명을, 왜 가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협상의 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약탈 문화재 중에서 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보. 문정왕. 어보라는 것은 왕과 왕비를 위한 도장인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거든요. 네. 이 어보 중에 하나 문정왕후 당시에 뭐 기세가 등등했던 왕비인데 문정왕후 어보를 13년도에 LA 라크마 박물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협상을 해서 저와 이제 전문가들하고 민간단체가 협상을 해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환수 결정을 났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안민석이가 중심에서 이 찾은 이 어부를 안민석의 성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안 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자 박근혜 구속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4년 동안 시간 끌었던 어부가 지금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부 마무리 협상 때문에 협상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네요. 이렇게 가고 이 문화 주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부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선물로 주면은 참 좋겠다 생각입니다. 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어부 몇 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가서 선물로 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그림을 저는 안민석 의원은 올 1월 달에도 정리역에 그 국내 전시를 위해서도 프랑스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보 이제 문정왕후 어보인데 이걸 국가 간의 특혜 약탈 문화재를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평소 안민석 의원이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해문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수년간 벌써 해외를 다니시면서 좋은 활동을 하신 부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걸 4년 전에 뭐 이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박근혜 뭐 정권에서 안민석 의원의 공을 갖다 제가 의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기적으로 근거는 없는 그러나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좋은 노력을 해서 좋습니다. 이번에 또 예, 제가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또 좋은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뭐 틈만 나면은 저를 디스하려고 막 현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11조 2천억이. 지금 신고리. 오늘 말 되게 말씀하시네요. 신고리 원전 5, 6기 그냥 그렇게 중단시키는 약탈 문화재가 전 세계 15만 점이 각자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15만 점의 약탈 문화재가 외국에 서로 있어요. 대화를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이제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찾은 어부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그 임무 딱 하나 있으신 거예요? 가지고 나머지 거는 뭐 국가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군요. 임무는.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핵심인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는 33년 동안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심지어 국민투표를 5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이미 1조 6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을 잠정적으로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그걸 시민 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현장에 1,100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는 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몇 년 전에 이영애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전인가요? 그대나 잘하세요.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당대표 선거 치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지 못하는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 같은 중진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좀 혼쭐도 내고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오늘 방송의 테마는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컨디션이 미국 좋아요. 순방길이에요. 지금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 미국 안민석 의원의 미국 순방을 위해서 목요일 정규 방송이 이 수요일까지 앞당겨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민석을 위한 방송인 거예요, 이거.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을 테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희들 보고 잘하라.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구속해라. 이런 좀 주장하십시오. 정유라 구속 사유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었으면은 10번 넘게 구속되었을 거예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 첫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구속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왜 못하는 겁니까? 그 정유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 국정농단 사태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유라의 구속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수사 기법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정유라 구속을 이거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최순실 재산 특별법 우리 자유한국당 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해줘야지 건강한 보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자꾸 저희들 공격만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127명 중에서도 지금 30여 명밖에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안민석 의원의 이런 진정성과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하면은 이 법안 꼭 성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 가지고 노력합시다. 저희 의원들이 30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41명밖에 안 되셨습니까, 총?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방미 순방길에 많은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을 제키시고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제꼈다는 표현은 방송용으로 부적절하고 순실이당 이런 용어도 우리가 또 징계받았잖아요. 품격 있게 해요. 두 분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로 딴 얘기하고 서로 성공적인 순방길이 되시고 특히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좋은 역할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끼고 대신에 간택되었다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간택은 또 선택되어졌다 그렇게. 자, 그러면 대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돌아오는 걸로, 그죠? 예, 최종적으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예, 미국 가셔서 한번 전화 통화도 한번 하죠. 예. 아니, 그 전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아, 그래요? 바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정이 짧으네요.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서로 딴 얘기하시고 틈틈이 디스하시고 앞으로도 뭔가 분위기 다시 돌아왔으면 초반대로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코너를. 국민당 안철수 의원이 최대 위기인데. 그거만 한 코멘트 하시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또 제보를 받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보왕이죠, 제보왕. 그렇죠. 네, 제보 전문가. 제보를 확인할 때는 기본이 첫 번째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많이 제보를 받아본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제보의 신뢰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짜 제보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고 제보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공당으로서는 한심한 일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숨어 있을 일이 아니죠. 오늘이라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 숨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를 고발한 국민당, 안철수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치하하시거나 치하하지 않으면은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코멘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민의당 사태. 이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마무리를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민석 의원 고발건 치하해라는 게 이제 또 마무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은 특히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몰랐다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사건의 진위가 웬만큼 파악되셨으면은 국민들 앞에 소상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사실상 김성태 선생님과 제보 수령왕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